좀 쉬셨나요? 자, 문제 풀이를 또 계속 합시다. 5번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거. 자, 1번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효율적인 입법, 행위상 조치를 취해서 그 위험 방지하고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뭐 당연하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2번에 담배사업법에서 성분의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권의 보호에서는 과잉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란 말이죠. 최소한의 할 바마저도 안 했을 때 위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반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3번에 전원개발촉진법에서 특히 이제 전원개발사업, 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기본권의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본적으로 입법부,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무를 지지만 특히 집행부, 행정부 그리고 그 수반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갖죠. 그렇다 해서 어떤 재난 현장이라든가 사고 발생 현장에 직접 대통령이 거기에 현장에 가서 구호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적합한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로서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침해의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최소한으로 침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 것이지 직접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야 맞겠죠.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가 침수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직접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제도란 것은 항상 기본권과 비교가 되죠. 자, 제도는 객관적 법규범이고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 공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의 제도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맞죠?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헌법이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제도를 국회가 최대한 잘 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폐기하거나 해서 제도를 폐기함으로써 기본권이 약화되는 것 이런 걸 막고자 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도를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란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 바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뭔가 하나의
역사적인 제도, 바로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로서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도가 객관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면 입법자는 그걸 설정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함부로 폐기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본질적인 걸 침해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도는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헌법이 규정한다.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아닌 달리 문제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이것을 법률에 의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잘 트리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법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제도를 국회의 법률로서 폐기하거나 또는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최대한,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우리가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특히 자유권은. 그래서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할 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보장 최소 제한이지만은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제도, 헌법에서 보장된 제도를 어떻게 국회가 그 본질을 침해하는 걸 막고자 한다. 그래서 최소 보장 최대 제한. 그래서 제도는 기본권에 비해서 국회 입법 재량권은 굉장히 넓죠. 자, 그럼 3번에서 재판 청구권은 기본권이지만 바로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 뭐 배심 제도라든지, 지금 배심 제도는 우리가 이건 입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부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오랜 역사적 전통이 배심 제도를 바탕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기본권이지만 제도적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은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에 비해서 입법자의 재량권이 훨씬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도는 재량권이 넓고 기본권은 재량권이 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 형성권 틀렸죠.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권. 우리 헌법재판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혼인제 등과 함께 제도 보장의 하나이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을 침해하는 걸 금지한다. 그래서 최소 보장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이 점에서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천부적 권리로서의 자유권을 건들지 마라. 불가피할 때 법률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라. 그래서 우리 헌법 30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것도 필요 최소한을 거치고 그때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고 해서 아주 엄격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한. 기본권은 최대 보장, 최소 제한의 원칙. 제도는 최소한의 본질을 침해하지 말고 최소한의 그 기본은 유지하라. 그 외에 국회가 아주 넓은 입법 재량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 보장, 최대 제한의 원칙이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죠.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자기결정권. 자, 우리가 인간론을 같이 해서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행복주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발행권이 도출된다고 우리 헌재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서 직접 명시된 바 없는 많은 기본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10조 인간론과 같이 행복주권 여기서 많이 파생을 시킵니다. 물론 30조 1항에 열거된 바 없는 자유와 권리도 경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이 조문도 열거된 바 없는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이념조항이고 목적적인 인간론과 같이 그리고 보충적 권리로서의 행복주권에서 파생을 시키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인간론을 같이 해서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서 다시 생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을 파생시키고 물론 휴식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복주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행권을 파생시키면서 개성의 자유발행권에 대해서 또 거기서 세부적인 것을 거의 설명 안 했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또 거기서 뭡니까? 파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고 뭐 스포츠권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인간연원 가치 행복추구권 양쪽을 다 기본으로 해서 바로 자기 운명 결정권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혼인 상대방 선택권 뭐 이런 것을 설명하죠. 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연원 가치 행복추구권 이 조항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 일반 행동 자유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성명권, 뭐 초상권, 명예권 그리고 또 뭐요?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거 도출했다. 이 정도는 최소한 기억하셔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간연원 가치로부터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 발행권 그리고 이제 이 양쪽을 다 근거로 해서 자기 운명 결정권 이 운명 결정권에서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 혼인 상대방 선택권 이런 것이 나온다. 그리고 요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겁니까? 우리 헌재가 뭐 인간연원 가치에서 도출한 적도 있고 양쪽에서 다 도출시킨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결정권에서는 일단 1번에서 자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거. 자, 이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책 문제이지 이것을 국민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보기는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가 정책, 그 다음에 국제적인 정책,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이론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과 같은 것이 주민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이 된다 해버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미군 기지 이전을 할 데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전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예 이것은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미군 기지 즉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한 것이 평택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걸로 판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헌재는 이 판례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더 이상 기본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열거된 바 없는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적 생존권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성을 부정했다는 거. 과거에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을 인정했다가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그래버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옳든 그러든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국가 정책적 문제이고 외교적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미군 기지를 이전한 것은 아예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건드릴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자기 낙태죄 물론 의사의 동의 낙태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자기 낙태죄를 전면 금지했죠. 과거에 우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낙태에 대해서 일체 금지하다 보니까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전면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기본권은 충돌해서 양쪽을 초절해야 되는 그 측면 바로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서 양쪽을 초절해야 되는 그 측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공익적 측면과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될 측면 이것을 초절하지 않고 인부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하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되겠지만 결국 인부의 결정을 완전히 제로,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렸죠. 그래서 최소 침해성에 어긋나고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 해서 물론 위헌이지만 낙태를 완전히 허용하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합치 결정해서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을 맡겼습니다. 물론 우리 현재 국회가 아직도 이걸 방치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헌법 불합치 위헌된 것이고 즉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다음에 3번에 자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락사, 존엄사, 이 안락사와 존엄사는 원래 개념은 달라요. 안락사는 고통을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고통 없이 죽을 권리, 존엄사는 존엄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안락사도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적극적 안락사, 죽임 처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 바로 존엄사, 그리고 여기에 죽을 권리, 내가 연명장치를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연명장치를 거부할 것인지, 이 모든 전제조건이 뭐냐면 회복 불가능한, 살 가망성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회복 불가능한 살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장치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 다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은 환자가 갖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갖는 것은 하나의 기본권이고 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이건 죽을 권리의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오히려 연명장치를 강제로 유지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신체의 침해로 봅니다. 그래서 연명장치에 대한 결정권, 자연 상태로 내가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죽을 권리에 대한 것, 이것은 대법원도 기본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인정하는데, 단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회가 판례에 의존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찰필 종교인들 등 눈치를 보면서 미룬 것에 대해서 입법 부작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바로 연명장치를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갖는다는 걸 인정했지만, 이것을 입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먼저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존해도 좋겠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좋겠고, 그 다음에 국회가 그게 입법을 해도 좋겠고, 그래서 국회의 선택이다 해서 입법 의무는 없다고 봤다는 말이죠. 국회를 봐준 거죠 솔직히. 그래서 입법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법 부작위를 인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판례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입법 의무를 인정해서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해 준 게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서 6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만 이와 같은 어떤 뭔가 거짓말을 내는 출제에 여러분들이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 도매업자의 바로 그 지역 소주를 무조건 50% 강제 구입해야 됩니다. 소주 판매자, 식당, 슈퍼마켓 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지역 소주 회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역 소주 회사의 보호, 중소기업 보호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 헌법에도 중소기업 보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소주 회사만 보호하느냐,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무한 경쟁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유통시켜서 무한 경쟁을 시켜서 어디까지라고요? 소주의 선택권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자율 경쟁에 맡겨서 소주의 질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종래 그 지역에 나오는 소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무조건 그 지역의 소주 판매업자는 50% 강제 구입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역의 소주를 50% 마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소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소주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위헌 결정되고 폐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평등, 우리 헌법 11조에 법 앞에 평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등 원칙, 법 앞에 평등 원칙, 모든 국가 행위는 이 평등 원칙에 부합이 돼야 되겠죠. 또 한편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이죠. 평등권.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은 평등 원리이고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평등했을 때 이 평등은 일체의 국가 권력은 항상 평등에 부합해야 되고 예외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조 인간연의 가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도달코자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 바로 목적적 기본권, 이념적 기본권. 한편 평등은 모든 기본권을 실천하면서 국가 권력은 평등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방법적 기초. 그래서 인간연의 가치는 이념적 기초, 목적이요. 평등은 방법적 기초. 자, 기억. 조세에 있어서 공과금 부과에 있어도 당연히 평등 원칙에 부합이 돼야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평등 원칙에서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은 물론 사실적으로도 평등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과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해보면 특히 이제 뭡니까? 자, 내가 20억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억의 빚이 있지만은 그 압류된 부동산이 지금 10억짜리가 있어. 그러면 20억 빚, 이 소극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억 재산만 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걸 다 부과해버린다. 나는 지금 빚에 쪼들려서 그야말로 차비도 잘 없는 형편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사실적 평등까지 다 실현하면 가장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언에서 자,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하여 현재 입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의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평등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평등 원칙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되고 그 입법에 따라서 역시 집행부도 평등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다 해서 어떤 유사한 법규 등을 들고 와서 국민들 이것도 입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할 것인가는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이라든가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국민이 요구하는 말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못 버티고 부도를 초래합니다. 자, 디귿. 자, 국가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이유는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우대를 하는 이유는 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대를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적 기능을 하는 바가 없는 부분에서는 개인과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현재의 기본 취지죠. 맞죠? 또 그게. 그러면 국가가 공적 기능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기능을 할 때는 우대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행정재산 같은 거, 관공서 건물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예요?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든지. 근데 국가를 할지라도 개인과 차이가 없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국유재산, 국가재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라 할지라도 개인재산과 차이가 없다. 바로 대표적으로 잡종재산. 지금은 이제 우리 행정법이 바뀌어서 잡종재산은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재산은 용어를 쓰죠. 자, 이건 예를 들면 내가 관악구에 짜투리 땅 100평을 갖고 있는 거나 관악구청에서 짜투리 땅 100평을 갖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나요? 그거. 그러면 왜 취지는 같은데 개인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는 이웃이 우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유 잡종재산이나 공유 잡종재산 여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거 이런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왜? 개인재산과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를 할지라도 개인과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 즉 공적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주지 마라. 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행정재산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대를 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역시 마찬가지죠. 자, 과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대 개인끼리 예를 들면 토지 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럼 국가하고 토지 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에 대한 당사소송에서는 가지평성으로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헌재가 이유 없이 국가에 대해서 우대하는 거죠. 위헌.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가지평성고를, 즉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가지평성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물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88헌가 7 아주 초기에 나온 판례에서는 이것이 소송촉진법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국회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과거의 소송촉진법에서 이미 이 취지가 위헌 결정됐으면 그와 같은 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법률이 다른 부분에 있으면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말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위헌 결정됐는데 비슷한 취지 또는 동일 취지의 조문이 다른 법률에서는 버젓이 살아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희한한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그 해당되는 국민도 얼마나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정돈해서 어떤 헌재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와 동일 취지의 모든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을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제가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일사부재리 9번에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 자,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원칙, 거듭처벌금지 원칙 같은 말이죠. 물론 이중이형 금지 원칙은 절차적 제도이고 영미법계의 제도이고 미국 헌법에 있는 것이고 일사부재리 거듭처벌금지 원칙은 이거는 대륙법계의 실체적 제도이고 우리 헌법에 있죠.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다. 그 다음에 1번에 자, 누범은 별개의 사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재차 심리하여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범은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3년 이내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바로 별개의 범죄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제 이와 또 유사한 게 뭐예요? 상습범이죠. 상습범은 예를 들면 한 달간 내가 도박하면 그걸 30개의 도박죄가 아니라 합쳐서 상습 도박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습범에 대해서도 별개의 범죄니까 일사부재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어떤 행정적인,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형벌은 이게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사부재리에서 거듭처벌 금지할 때 이 처벌은 일체의 불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형사상의 과벌만이다. 헌재가 그런 설명하던 헌법재판소가 형사상 과벌 즉 형벌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나 형벌은 어디까지나 일사부재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뭐요? 거기 보시면 뭐 과태료니 뭐 취소 정지 과징금이니 그 외에 뭐 이행강제금이니 그 외에 또 뭡니까? 형벌이 아닌 뭐 전자발찌를 채운다느니 그 다음에 신상공개를 등록하게 한다느니 이 모든 것은 자, 우리 일사부재리 거듭처벌할 때 이 처벌의 의미는 아주 좁게 형벌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형벌이 아닌 일체의 부분은 일사부재리 문제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면서 또 당선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당선무효도 형벌이 아니죠. 일사부재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형사 판결은 국가 주권의 일부분의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의 재판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외국의 재판이 다른 나라에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외국의 형사재판이 우리나라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거듭처벌 금지라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실체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재차 심리하여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거듭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
자, 그럼 외국의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의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된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더라도 일사부재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단지 종전에 외국의 형사재판 받고 처벌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다시 처벌하면서 판사가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에 반해서 위헌된 것이지 일사부재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자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않은 것은 1번에 출국 금지. 자, 이 출국 금지를 만약에 이것을 강제 처분으로 봐버리면 항상 출국을 금지해야 되거나 이것은 급박한 겁니다. 그럼 어떤 중범이 또는 아주 중요한 정치범이 아주 파렴치한 이 사기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수십만 원의 선량한 국민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제물로 삼은 이런 아주 진흥범들 해외에 빠져나가는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강제 처분해버리면 영장을 발부받고 하다 보면 시기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에 대한 거, 출국 제한에 대한 거 이것은 절대 강제 처분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심을 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반응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받아 제출한 것. 자, 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소변을 받아서 제출한 것도 이걸 강제 처분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 또 유사하게 DNA 채취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강제 처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채취, DNA 채취, 심지어는 항문 검사 이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강제 처분을 안 본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영장이란 것은 구속의 개시 체포 구속의 개시 시점 물론 그 영장을 유지할 것인지 그 효력 유지의 문제에서도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지 검사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위헌 결정 받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구속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판사가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검사가 즉시 이의를 해버리면 그 집행정지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의 효력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 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검사 신청 법관 영장의 그 취지는 영장 발부는 오로지 판사가 결정하고 그 영장의 효력을 유지할까 말까도 판사의 견해에 따라야지 검사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검사가 즉시 이의를 하면 구속 집행정지가 멈추도록 한 것은 바로 영장의 효력 유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꼴이 돼서 그대로 위헌이 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판례들은 여러분들입니까 90년 초의 판례다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제별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 중에 좀 굵직한 것들 이렇게 하면 정돈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창 그러면 이 영창에 대해서 영창은 여러분들 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전투경찰에 대해서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징계예요. 징계. 형벌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징계로서 합니다. 징계 절차인데 그래서 이 영창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라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고 비록 사람을 가두더라도 군인이나 전투경찰을 가두더라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 해서 합헌했다가 판례가 지금 현재 병에 대해서는 군인에 대해서는 판례가 위헌으로 변경됐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헌으로 변경된 바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최근에 병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됐고 비록
기회가 없어서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위헌이 된 바 없으니까 그대로 합헌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대로 출제를 하시는 분 같으면 절대 병리에 대한 요부는 출제할지라도 전투경찰에 대한 이것은 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출제가 되면 그렇게 따라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병행한 취지는 자, 비록 영창은 징계를 하지만 실제 사람을 가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구속이라든가 또는 수감과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 영창이란 것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 때 요때 자,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그 다음에 반대 의견. 그러면 다수 의견이 일반적으로 이게 채택이 되죠. 법정 의견이단 말이죠. 요게 판례예요. 판례. 헌재 결정. 이거는 채택이 못 됐으니까 이거는 판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지 않은 이상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수 의견에서 다시 법정 의견 외에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즉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충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보충 의견은 법정 의견의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안에서 법정 의견은 과잉금지 위반입니다. 과잉금지 위반. 즉 과잉금지 문제로만 따졌단 말이죠. 이 법정 의견을 내가 상세히 다 그 판례 본문을 다 읽어봐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를 논의를 안 했어요. 그냥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충 의견은 그러면서 다시 영장주의도 같이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반대 견해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는 거.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와 같은 강제처분에 대해서 엄격히 해석해야 되고 징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영장주의 위배 아니란 게 이제 반대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그러니까 이 판례의 그저 피상적으로 요지만 보거나 그걸 깊이 있게 생각 못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뭐 문제가 오륜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나 영창에 대해서 특히 병에 대한 영창제도 가두는 겁니다. 영창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다수 의견 즉 법정 의견은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징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상 형벌과 다를 바 없는 가두는 것 이것이 신체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 그 원리에 위배됐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됐다 해서 위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사인의 그 보충 의견은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빠뜨린 거. 즉 뭐냐면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반대 견해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그래서 반대 견해와 보충 견해에서 서로 영장주의 위배냐 아니냐가 논쟁이 된 것인데 이 보충 의견도 하나의 법정 의견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이제 법정 의견에서 다수가 영장주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4번 문항처럼 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는 반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0번에 그 4번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류가 있다거나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경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란 것은 어디까지나 자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2번에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수용자와 가족이 만난다든지 친구가 만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입회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과 만날 때는 절대 듣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 사이의 접견권의 보장은 재판 정권의 한 내용이고 또 그 변호인 조례권의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해서 지켜보는 거.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게 변호인 접견에 있어서 가청불가란 말입니다. 가청불가. 듣고 기록하는 것은 안 돼요. 듣고 기록 이건 안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완전히 자유로운 접견이야 하고 어떤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가청불가, 듣고 기록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가시불가가 아니다는 말이죠. 가시불가 아니다 말이죠. 가시가능. 즉 장소, 시간, 그 다음에 관찰, 즉 장소적 제한, 시간적 제한, 그리고 CCTV로 관찰해 봐야 됩니다. 물론 관찰해서 그 입수를 가지고 분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관찰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국선 변호사. 흉악범인데. 그래서 반드시 교도관 등이 바깥에서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 장소,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장소 아니죠. 딱 구획된 장소. 그리고 아무 때나 실제 뭡니까? 교수가 휴일날 저녁 8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죠. 그렇게 휴일날 아무 시간대나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적, 시간적 제한하고 당연히 밖에서 지켜보고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고 기록하는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할 수 없다. 틀렸죠. 변호인 조례 꼭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변호인 아직 선임 관계가 아직 그게 문서로 작성된 게 아닙니다. 그럴 뿐이지 지금 변호인이 곧 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랑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접견권을 인정해 주라. 그래야만 그 피의자, 피고인 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판받을 권리에 최대한 공정한 이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그 기본권도 똑같이 취급해 주라는 거. 12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기억은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개정을 권고하는 자에도 포함이 되고 니언에서 과거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체펄제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졸업 위에서는 일정 종교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합헌을 결정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언처럼 6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요건하는 거 이것도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종립학교, 종립고등학교. 대학은 내가 어쨌든 선택하는 것이지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강제 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내가 가보니까 그 학교가 기독교 또는 불교 학교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뭔가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연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뭔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제대로 없고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가 이런 채점에 불이익을 준다 하면 이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어디까지나 종립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 이런 건 누리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 종교 행사 등에 응하지 않을 바로 학생들의 소극적인 신앙의 자유 또는 소극적인 종교 행사의 자유. 내가 그런 행사하고 싶지 않다. 내 가슴 속의 신앙을 내가 굳이 고백하고 싶지 않다는 거. 이걸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빙자하여 학생들에게 강제로 어떤 종교 행사라든가 행위를 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기본권의 즉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 학생들의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충돌하는 부분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죠.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종립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의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장치 없이 그대로 강요한 것은 그대로 위법이다 해서 학생들의 그 바로 종교 의례 행사에 무조건 응하지 않을 그런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거하고는 구별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치 석가탄신을 휴일을 한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를 휴일을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뭡니까? 보편화된 우리의 하나의 인식이고 문화로 보는 것이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건 지원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를 뭐 지지하거나 우대하면 곤란하죠. 그는 종교 중립의 중립의 원리에 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한다 해서 이것이 특히 이제 상급단체로부터 그 승인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 다음에 리얼에서 자 종교단체가 학교를 할 때 인가에서 빼달라 또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주장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를 할지라도 어떤 학교 인가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있어서 부담금에 있어서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 점에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우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시설의 건축 행위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으로서 국교 금지 정교분리 원칙 위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엄에서 자 특히 종교단체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 이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종교의 자유의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은 이것이 법인의 인격권, 종교단체라는 법인의 인격권, 그다음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와 귀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에서 자,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알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또 초기 판례지만 군사 기밀의 범위를 최소한을 좁혀라.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비공지 사실로서 안전보장의 실질적 위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닌 것으로 좁게 해석할 때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가기밀, 군사기밀의 범위를 최소한을 줄이라는 겁니다. 군사기밀, 국가기밀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정보를 다 차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축소 제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그래서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그 증명력을 특별히 우대해 준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알 권리 문제는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인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위 말해서 정교조의 그 가입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모 국회의원이 그 국민들 특히 학부형들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교조에서 그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삭제하고, 즉 한마디 말해서 교사들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소위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가처분을 우리 대법원이 받아줬죠. 그러면서 한마디 말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냐 아니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이것은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공개했던 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위법적이다 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줘서 정교조 교직원들의 그 회원들의 그러니까 그 조합원에 대한 것을 공개한 정보를 삭제하겠죠. 그래서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알 권리를 제한하는데 단지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즉 정교조 단체에 교원들이 가입했는가 여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민감 정보를 위한 그러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이죠. 그래서 허용된다. 그래서 알 권리를 제한하지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 권리를 당연히 제한하죠. 학부형들은 알고 싶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부형들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면 바로 정교조 교원들의 그 민감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정교조 그 가입한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바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 공개한 것을 금지시키고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에 2번 자 외국 국가 원수로 경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삼보 일배 행진을 제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는 게 우리 현재 판례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에서 5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 5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촬영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5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등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촬영하더라도 그걸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15번 자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서는 음반물법 등에서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한,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제도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등록에 있어서 그 시설,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하는데 그 시설을 자기 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입니다. 그러면 니스 회사에서 빌려와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자기 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등록에 일정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심지어는 대학 주변에까지 극장 시설을 금지한 게 그대로 위헌되는데, 여기서 바로 극장 주인들의, 극장 소유자들의 직업의 자유, 그리고 보충적으로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문신시술. 자, 요 문신시술에 대해서는 일단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 주의 드릴 것은 문신시술을 지금 의학적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문신시술을 그야말로 의학적 자격이 없지만은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문신시술을 위한 그런 자격을 위한 어떤 특정 법률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입법 부작위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시술을 위한 입법을 해야 될 입법 의무가 없다고 봐서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학적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문신시술을 하면 이게 불법 시술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국가배상 정권에 대해서 1번에서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 특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 국가배상법에 없는 것은 민법을 적용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바로 76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이 위헌인가? 위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사후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위법하게 되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어떤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그 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됐다 해서 그 처분이 무효다. 취소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후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이 위법하게 됐을 때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자, 제가 이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사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됐을 때 과거의 그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취소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의 그 공무원은 그 법률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집행을 했어요. 나중에 근거 법률이 위헌됐다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사유입니다.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란 말이죠. 그렇다 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처분을 내리고 나중에 그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서 취소가 되더라도 그렇다 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국가배상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 국가배상에 있어서는 거의 위험 책임,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의과실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직업 결정에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을 합헌으로 봅니다. 요거하고 좀 비교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5.18 피해자에 대해서 직업 결정에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봉쇄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요 법률에서는 직업 결정에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합헌으로 보는 취지가 실제 이제 이 법 조항에 의해서 그 특수임무 수행자 과거에 뭐 북파 공작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입니까? 거기서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합헌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17번에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것은 자 이 부분은 총론과 강론이 결부된 것인데 총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1번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특히 사회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연의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인간다운 생활 우리가 자유권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입법부든 집행부든 사법부든 모두가 다 과잉금지, 최소 제한, 최대 보장 최소 제한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보호 실현에 있어서는 입법부, 집행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목된 힘까지 다 해야죠. 그래서 문화적 생활 수준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기준, 법원의 위법의 기준에 있어서는 최소한 할 바 맞지 않았을 때 비로소 위헌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행위 주체인 입법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 예를 들면 문화적 생활 수준. 그런데 통계 주체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할 바 맞지 않았을 때 비로소 위헌한다. 바로 과소보호금지.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가 되죠. 그래서 다르다. 기초 의미가 다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 시행자 바로 이제 건축업자 등이죠. 의무로 규정했는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그걸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의무를 다했는가?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항상 뭐예요? 헌재 위헌심사, 법원의 위법심사,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최소한의 할 바 맞지 않았을 때 비로소 위헌한다는 거 바로 최소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최저생활 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안 했거나 현재의 그 내용이 현재의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 바로 최소한의 관점에서 한다. 과소보금지에 위반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18번 근로의 권리에 대한 거. 자, 1번에서는 뭐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상권.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고 추상적 성격이 강하죠. 근로상권은 노동자의 권리지 국민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외국인 불문하고 노동자가 아니면 인정이 될 수 없고 노동자면 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거. 그리고 이건 굉장히 구체적 권리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근로 권리와 근로상권은 모두 그 성격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보다는 생존권적 사회적 측면에 오늘날 강화되고 있고 국가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로의 권리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근로상권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들의 근로상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또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필요하면 중재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근로의 권리는 고용 정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실제 그 일자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고용해야 되고 만약에 고용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해달라. 아니면 내가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해달라. 직장 존속보장 청구 이런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 정도에 그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합헌된 것이고 4번에 자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이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뭐 1년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서 계속 확장돼서 퇴직급여 제도가 계속 확장이 됐지만 그렇다 해서 일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까지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겁니다. 합헌이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보험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서는 헌법사에서 이 보험권에 대해서 잘 내지는 않는데 출제를 했죠. 어쨌든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3과 후 5차 개헌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서 현행 헌법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니언에서 자 치료 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거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은 합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치료 감호에서는 하나 더 또 같이 지적해드리면 치료 감호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거 그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해야죠. 그래서 이제 항상 치료 감호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의해서 이제 치료 감호를 끝낼 것인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문을 명시한 36조 4만 이런 것은 특히 이제 그 수혜자가 기본적으로 국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이 아닌 의료 시술자적 지위에 있는 안과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얼에서 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거기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 건강권, 보건권, 신체 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걸 제한하는 걸 볼 수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침수의 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의사 자격이 없다 해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명의라든가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합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틀린 게 한 개네요. 니은에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20번 기본 의무. 자 기본적 의무는 잘 출제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출제를 했네요. 거기서 납세 국방의 의무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고전적 의무고 전통의 의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바로 권리 대응적 성격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화의 성격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는 자 재헌 시절부터 있었는데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자 근로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 의무, 이런 것은 현대적 의무 중에 하나죠. 이러한 현대적 의무는 권리 대응의 성격을 갖는데 거기서 권리 대응의 성격이 가장 철저한 거 환경 보존 의무고, 또 이 환경 보존 의무는 국가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거 하고, 어쨌든 근로의 의무는 재헌헌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요거는 5차경 3공화국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방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국방 의무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방공 의무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약자, 연소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거, 이러한 것도 언제입니까? 특히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으로 보상해야 한다.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해서 훈련을 받는 거, 기본적으로 이는 국민의 어떤 병력 의무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특별 희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자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제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 사회적 특수정책 실현을 위해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급 없이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조세는 반대급 없이 강제 징수하고, 여기서 우리가 의무 중에서 고전적 의무는 한결같이 어떤 권리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 없이 강제를 요구하죠. 그래서 국방 의무, 그 다음에 조세 의무, 그 다음에 현대적 의무는 근로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 의무. 이것은 권리를 실질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 대응의 성격을 갖는데, 거기서 권리 대응의 성격이 가장 철저한 게 환경 보존 의무고, 또 이 환경 보존 의무는 유일하게 국가에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 없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해석적으로 인정한 게 바로 헌법 준수 의무, 자명한 의무로서 인정하죠. 그 정도 하면 의무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시간 청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꼭 핵심을 정확히 잘 다듬고 반복하셔서 헌법에 항상 고독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